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산채로 땅속에 매장되었으나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 덕분에 목숨을 구한 폴란드 여성 미켈리나 레반도프스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8일 토요일,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 허더즈필드에 사는 폴란드 출신 27세 여성 미켈리나 레반도프스카의 집에 긴급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5세의 남성 마르신 카스프르자크였는데 그는 미켈리나의 남자친구이자 그녀의 3살짜리 아들 야쿠프의 아버지였습니다. 마르신은 미켈리나에게 오랜만에 쇼핑몰에 가자고 제안하며 둘이서만 가면 심심할 수 있으니 친구 파트리크 보리스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르신은 아들 야쿠프를 데리고 가면 힘들 수도 있으니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르신의 말에 미켈리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미켈리나와 마르신은 야쿠프를 낳았지만 마르신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미켈리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은 이미 결혼했어야 했지만 마르신은 갑작스럽게 결혼을 미루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결혼이 연기된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켈리나는 여전히 마르신을 사랑했지만 마르신은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켈리나는 우울증에 빠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신이 갑자기 연락해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함께 놀러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켈리나는 마르신의 마음이 돌아왔다고 확신하며 그와 다시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행복해했습니다. 마르신은 친구 파트리크와 함께 미켈리나를 데리러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켈리나는 야쿠프를 마르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며 마르신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미켈리나는 마르신이 왔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화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장을 마친 그녀는 마르신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마르신과 그의 친구 파트리크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마르신은 천천히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미켈리나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귓속말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미켈리나가 멍하니 마르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르신은 주머니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그녀에게 발사했습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미켈리나는 즉시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르신은 파트리크에게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켈리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죽일 건지 물었지만 마르신은 코웃음을 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파트리크가 테이프를 가져오자 그들은 미켈리나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미켈리나가 계속 꿈틀거리자 마르신은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해 그녀를 완전히 기절시켰습니다. 몇 시간 뒤 마르신과 파트리크는 미켈리나를 부엌으로 끌고 가 소포나 큰 짐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판지 상자에 그녀를 넣었습니다. 마르신이 상자를 테이프로 봉합하는 동안 정신을 차린 미켈리나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르신은 그녀를 비웃으며 4년간 너를 증오했다며 앞으로 아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한 뒤 상자를 완전히 봉합했습니다. 마르신과 파트리크는 상자를 파트리크의 차 트렁크에 실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상자를 넣고 미켈리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40kg짜리 통나무를 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흙을 덮으며 상자를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상자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겁에 질린 미켈리나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켈리나는 산채로 땅속에 매장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미켈리나 레반도프스카는 2005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의 가게를 자주 방문하던 마르신 카스프르자크를 만났습니다. 당시 운동으로 단련된 마르신에게 첫눈에 반한 미켈리나는 곧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켈리나의 부모님은 마르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용적공이었던 미켈리나의 아버지는 마르신이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켈리나의 어머니도 마르신이 외동아들이라 버릇없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미켈리나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2006년 미켈리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르신과 동거하며 아들 야쿠프를 낳았습니다. 마르신은 육류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미켈리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끝까지 마르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켈리나는 부모님과 이별을 고하고 마르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 허더즈필드로 이주했습니다. 2008년 4월 미켈리나와 마르신은 아들 야쿠프를 얻었지만 마르신은 미켈리나가 임신한 이후로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마르신은 출산 후 바로 결혼하자던 약속을 번복하고 금전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르신은 근육 단련에 몰두해 일주일에 5번 이상 헬스장을 방문하며 스테로이드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번 돈의 대부분을 스테로이드 구입에 썼고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마르신은 주변 여성들에게 미켈리나가 지루하다며 그녀와 빨리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신은 미켈리나와 야쿠프를 멀리했고 미켈리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마르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르신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켈리나는 결국 야쿠프를 데리고 폴란드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르신은 평소 미켈리나와 야쿠프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불평했지만 그녀가 떠난다고 하자 이상하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소유욕 때문에 야쿠프를 미켈리나에게 빼앗기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마르신은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야쿠프가 어머니 없이 자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미켈리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2011년 5월 28일 마르신은 친구 파트리크와 공모해 미켈리나를 납치하고 상자에 넣어 땅속에 매장했습니다. 미켈리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두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밖이 조용해지자 미켈리나는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상자 안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숨이 막히지 않도록 얕은 숨을 쉬며 버텼습니다. 미켈리나는 사랑하는 아들 야쿠프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이대로 죽으면 야쿠프가 마르신의 손에 맡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켈리나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용해 손, 발, 입을 묶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긁어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이 뚫리자 흙이 상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는 테이저건이 후유증과 고통을 참으며 흙을 파헤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자에 갇힌 지 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땅속에서 탈출했습니다. 2011년 5월 28일 저녁 11시 55분 미켈리나는 도로로 뛰쳐나와 지나가는 차를 세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미켈리나가 매장된 장소를 확인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한편 마르신은 미켈리나를 매장한 후 저녁 11시경 파트리크와 함께 ATM에서 미켈리나의 계좌에서 500파운드, 약 9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술과 과자를 사서 파트리크의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들은 체포될 때까지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르신의 집에서 화학물질, 폭발물, 폭탄 제조법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마르신이 미켈리나를 매장하는 데 실패할 경우 폭탄으로 그녀를 처리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마르신과 파트리크는 단순히 겁주려 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012년 1월 마르신은 살인미수, 납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트리크는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지만 납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켈리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했지만 매일 밤 산채로 매장되는 악몽에 시달린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마르신이 테이저건을 쏘기 전까지 그를 사랑했지만 상자에 갇힌 순간부터 그를 증오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앞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마르신이라며 그가 감옥에서 영원히 고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 5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20세의 콜린 스탠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히치하이커였습니다. 남자 혼자 운전하는 차나 위험해 보이는 운전자의 차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콜린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으며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차에만 올라탔습니다. 그날 그녀는 몇 번의 히치하이킹 끝에 약 2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차를 얻어 타면 친구가 사는 레드블러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운전자가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콜린은 직감이 허락하지 않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란색 밴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태워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3세의 카메론 후커와 그의 19세 아내 제니스, 그리고 8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콜린은 안도하며 밴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여행, 사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부부의 질문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콜린은 말수를 줄였습니다. 갑자기 카메론이 엑셀을 밟으며 차를 가속했습니다. 놀란 콜린은 손에 들고 있던 포도 주스를 옷에 쏟았습니다. 백미러로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본 카메론은 아내 제니스에게 말했습니다. 주유소에 잠깐 멈출 테니 갈아입을 옷을 주세요. 주유소에 도착한 콜린은 제니스가 준 옷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한 경고가 울렸습니다.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 순간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탈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과 과민 반응이라는 자기의심의 콜린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다시 밴에 올랐을 때 옆 좌석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변이 30cm쯤 되는 정육면체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곧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끔찍한 도구였지만 당시 콜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밴은 곧 고속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서자 콜린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카메론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지름길이에요. 걱정 마세요. 해가 지기 전에 친구 집에 도착하고 싶었던 콜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밴은 숲속 깊은 곳에서 멈췄습니다. 큰 소나무로 둘러싸인 곳, 개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그곳에서 카메론은 엔진을 껐습니다. 갑자기 부부는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려 개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였습니다. 당황한 콜린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뒷좌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제니스는 아기와 함께 개울 근처에서 놀고 있었지만 카메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차 문이 벌컥 열리며 카메론이 칼을 꺼내 콜린의 목에 겨눴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그의 고함에 콜린은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따랐습니다. 카메론은 순식간에 콜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밧줄로 묶었습니다.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입을 막은 뒤 옆에 있던 나무 상자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약 10kg 무게의 상자는 빛과 소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콜린은 상자 속에 갇힌 채 침낭에 넣어져 트렁크로 옮겨졌습니다. 움직일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카메론은 제니스와 딸을 다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카메론은 콜린을 어두운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를 묶어놓고 준비한 도구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눈이 가려진 콜린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론과 제니스는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제니스도 과거 카메론에게 납치된 피해자였습니다. 첫 데이트 후 끌려간 그녀는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몇 달 만에 그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카메론은 제니스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거역할 수 없었던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카메론은 새로운 노예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제니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새 노예를 구해도 좋지만 폭력은 그 노예에게, 성적인 욕구는 저에게만 푸세요. 카메론은 웃으며 동의했고 부부는 히치하이킹 여성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콜린을 만났습니다. 콜린은 카메론의 지하실에 감금된 채 끔찍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니스와의 약속대로 콜린을 추행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인 환상을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콜린은 하루 23시간 동안 나무 상자를 쓴 채 좁은 상자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남은 1시간은 카메론이 직장에서 돌아와 그녀를 노예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콜린의 부모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콜린 스탠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납치 8개월 후인 1978년 1월 25일, 카메론은 콜린이 완전히 복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더 컴퍼니라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노예를 관리하는 비밀 조직이에요. 그는 콜린이 완벽한 노예가 됐다며 서명하면 더 컴퍼니와 종신 노예 계약을 맺게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레드블러프의 주민들, 경찰, 보안관까지 모두 조직원이라며 도망치면 그녀와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겁줬습니다. 겁에 질린 콜린은 서명했고 카메론은 그녀에게 K라는 새 이름을 주며 자신을 마스터, 제니스를 부인이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메론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컴퍼니는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뇌된 콜린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서명 후 카메론은 그녀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8개월간 지하실에 갇혀있던 콜린은 1층 거실로 올라와 집안일을 하고 심지어 부부의 딸을 돌보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지하실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콜린은 이 작은 자유에 감사하며 카메론에게 충성을 다졌습니다. 1978년 2월, 제니스가 둘째를 임신하며 카메론과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그는 약속을 어기고 콜린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제니스는 콜린을 질투하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해 4월, 부부는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했고 지하실이 없던 새 집에서 콜린은 침대 아래 상자에 갇혔습니다. 9월, 둘째 딸이 태어났고 콜린은 아이들을 돌보며 더 많은 시간을 상자 밖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콜린을 K라 부르며 부모의 친구로 알았습니다. 콜린도 자신의 과거를 잊고 K로 살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콜린은 동네를 자유롭게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탈출 기회는 충분했지만 그녀는 더 컴퍼니의 감시를 두려워해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론의 거짓말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납치 4년 후인 1981년 3월, 카메론은 콜린에게 더 컴퍼니가 가족 방문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콜린은 4년 만에 오리건주 유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부모는 경찰에 전화하려 했지만 콜린은 이를 막으며 카메론을 약혼자로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콜린은 더 컴퍼니의 보복을 두려워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사진을 찍고 떠났고 가족은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의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잠깐의 자유를 맛본 뒤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카메론은 불안해하며 그녀의 자유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3년 동안 다시 하루 23시간 상자 속에 갇혔습니다. 1984년 카메론은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며 다시 자유를 줬습니다. 콜린은 모텔 청소부로 일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카메론에게 바쳤습니다. 이를 본 카메론은 그녀가 완전히 복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콜린에게 더 컴퍼니가 그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며 조건으로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은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제니스를 분노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지거나 살해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1984년 8월, 제니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콜린에게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더 컴퍼니는 거짓이었고 마을 사람들과 경찰도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하던 콜린은 제니스가 행인에게 더 컴퍼니를 아냐고 묻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7년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니스는 콜린을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가 여비를 챙겨줬습니다. 카메론을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제니스의 부탁에 콜린은 약속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콜린은 카메론에게 전화해 그의 거짓을 폭로하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은 울며 애원했지만 콜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콜린은 카메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2번이나 그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편 제니스는 카메론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려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론은 새 노예를 찾겠다고 선언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984년 11월, 제니스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고 11월 18일 카메론은 체포됐습니다. 1985년 9월 24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니스는 면책 조건으로 증언하며 카메론이 1976년 19세 소녀 마리 엘리자베스를 납치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이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콜린이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탈출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납치, 폭행, 추행 혐의로 104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가석방은 기각됐으며 다음 심사는 2030년입니다. 콜린은 7년간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치료를 받으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결혼 생활과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콜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받은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윈체스터 지역에서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될 무렵, 얀 파벨 피에트르작과 퀴아나 젠킨스 피에트르작 부부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혼부부의 삶은 불과 67일 전 결혼식으로 정점에 달했던 행복한 순간이었으나, 그날 아침 그들의 집은 악몽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직장 동료들은 즉시 얀과 퀴아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상하게도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경 남편 얀이 근무하는 해병대 부대 상사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얀이 연락도 받지 않고 아침에 부대로 오지 않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무전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바로 부부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총을 뽑아들고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면서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뒤 지원 병력과 함께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집안이 도둑이 든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기 때문에 경찰들은 코를 막고 집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 아침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얀과 퀴아나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둘 다 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부는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내 퀴아나는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녀의 시신 옆에는 범인들이 그녀를 성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성인 용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으로 보아 퀴아나가 범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남편 얀은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얀과 퀴아나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퀴아나는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으며 사망 전 몇 시간 동안 범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얀 역시 심한 구타와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부부의 집에 있는 귀중품과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을 지르지 못하고 황급히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에서 여러 개의 신발 자국을 발견했는데 신발 자국은 나이키 에어포스와 나이키 코르테즈 신발로 보였습니다. 이 증거로 보아 부부가 2명 이상의 용의자에게 공격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범인들은 집 내부 벽과 거울에 스프레이로 인종차별 관련 문구를 뿌려 놓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부부의 집에 인종차별적 낙서가 있었기 때문에 살해 이유가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용의자들이 퀴아나의 카드를 사용하여 ATM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ATM 근처 CCTV 영상을 수거해 범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곧 경찰은 범인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 찍힌 범인들은 남편 얀이 근무하는 해병대 부대 근처 ATM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 중 한 명은 파란색 두건을 두르고 머케닉스 글자가 적힌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영상 외의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들이 얀이 근무하는 해병대 부대에서 불과 800m 떨어지지 않은 ATM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해병대원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군범죄수사대 NCIS에 연락하여 수사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해군범죄수사대는 흔쾌히 수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해군범죄수사대는 경찰들과 함께 얀의 동료 해병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얀의 동료들은 그가 살해되기 전에 군에서 보너스로 3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얀은 결혼 선물로 비싼 시계와 보석을 받았고 돈과 귀중품들을 모두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부대 내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평소 얀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친근한 사람이지만 업무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군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병장인 얀은 자기 부하들을 심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했기 때문에 부대 내에 그의 방식에 불만이 있는 해병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얀과 가장 관계가 좋지 못했던 해병대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해병대 일병 타이론 밀러였습니다. 얀은 타이론에게 감정이 있었는지 그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대했고 심지어 종종 그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인 2008년 10월 28일 수사관들은 타이론 밀러를 불러 그를 신문했습니다. 타이론은 상관인 얀에게 적대감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이론은 조사받는 동안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매우 긴장한 듯 말을 더듬었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조사가 끝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수사관은 타이론에게 퇴근 이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관의 뜬금없는 질문에 타이론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후드티와 헐렁한 셔츠 그리고 파란색 두건을 두르고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타이론이 말한 그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의상은 ATM 근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복장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은 근무 시간 이후에 주로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타이론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거의 매일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고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타이론이 신고 다닌다는 나이키 에어포스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 브랜드였습니다. 일단 수사관들은 타이론을 풀어주고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타이론이 용의자라는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즉시 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되었고 영장을 들고 타이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타이론의 집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초인종을 눌렀으나 타이론의 집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사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타이론의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타이론은 자신의 어린 딸을 방패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놀란 타이론의 딸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타이론은 딸을 내려놓고 순순히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타이론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집에서 피해자인 퀴아나와 얀의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살해된 부부의 보석과 소지품이 나왔고 타이론의 옷장 안에서는 얀의 해병대 정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파란색 두건이 가득 담긴 가방과 신발장에서 타이론의 나이키 에어포스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은 타이론의 침대 아래에서 부부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만으로 타이론이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부부의 물건 외에 최근에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자들의 소지품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이 나오자 경찰은 타이론이 최근까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확신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조사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부의 사망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타이론은 자신이 용의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타이론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이론은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자신은 돈만 가지고 갔고 모든 범행은 에므리스 존, 케빈 콕스, 캐사온 사익스와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놀랍게도 타이론이 지목한 3명은 모두 피해자 얀의 부하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즉시 타이론이 지목한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체포하여 조사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은 모두 자신은 지켜만 봤을 뿐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따로 떨어뜨려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경찰은 얀과 퀴아나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얀 파벨 피에트르작은 1984년 3월 13일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주 브루클린의 벤스너스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애국심이 투철했던 얀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에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하여 2003년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얀은 이라크에 배치되기 전 파티에서 친구들의 소개로 미래의 배우자인 퀴아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퀴아나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의사였고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주로 치료하는 가슴이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얀과 퀴아나는 처음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곧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퀴아나는 남자친구인 얀이 이라크로 파병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퀴아나는 애국심이 투철한 얀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이라크로 파병 가는 남자친구 얀을 기꺼이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라크로 파병을 떠난 얀은 이라크에서 헬리콥터 정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1년 뒤 이라크에서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얀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해병대 기지 중 하나인 캠 펜들턴 부대에 배치받아 이라크에서처럼 헬리콥터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그는 해병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나이와 근무 시간에 비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얀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대로 출근하여 정말로 열심히 생활했고 퇴근 이후엔 여자친구 퀴아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얀과 퀴아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2008년 8월 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퀴아나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평생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기억하기 쉬운 날인 2008년 8월 8일로 결혼식 일정을 정했습니다. 부부가 된 얀과 퀴아나는 일부러 둘이 살기에는 조금 큰 집을 신혼집으로 구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만큼 많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고 여유가 된다면 5명 이상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연상연하 커플이었던 24세인 얀과 26세인 퀴아나 부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혼한 지 불과 67일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부부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얀과 퀴아나의 가족들은 그들을 한 곳에 함께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타이론 밀러와 공범인 에므리스 존, 케빈 콕스, 캐서운 사익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서로에게 범행을 미루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곧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서서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새벽 부부의 집에 도착한 4명의 해병대원들은 타이론이 가지고 온 파란색 두건을 쓰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장치 때문에 그들은 집 안으로 침입하는 데 실패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막내인 케빈 콕스를 보내어 초인종을 누르게 시켰습니다. 케빈 콕스는 바로 문 앞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얀이 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얀이 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뒤에 숨어있던 3명의 해병대원이 나타나 집 안으로 얀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얀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으나 4명의 해병대원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곧 얀은 4명의 해병대원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이때 퀴아나가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자마자 그들은 퀴아나도 바로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얀이 얼마 전 군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장 먼저 그 돈을 훔치기 위해 집안을 뒤져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타이론이 돈이 어디냐고 얀에게 물어보았으나 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화가 난 타이론은 갑자기 퀴아나만 집중적으로 폭행하며 돈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때까지 그녀를 계속 때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얀은 타이론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하며 돈은 통장 안에 있다고 말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 주었습니다. 타이론은 만약 비밀번호가 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둘 다 죽일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타이론의 말에 얀은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잘못된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만약 번호가 잘못되었다면 자신을 죽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론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얀이 이야기해준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부부의 집을 뒤지며 집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가득 차자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들의 모습을 본 얀과 퀴아나 부부는 이젠 살았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때 캐사온 사익스와 타이론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퀴아나 앞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캐사온 사익스와 타이론은 얀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 퀴아나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갈이 물린 얀은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을 노려보았으나 당시 손발이 묶인 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옆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에므리스 존이 갑자기 총의 소음기를 장착한 뒤 남편 얀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남편이 총에 맞는 모습을 본 퀴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 뒤 추행이 끝나자마자 에므리스 존은 퀴아나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사건이 인종차별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사용해 벽에 인종차별 관련 글, 니거 러버 등을 적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즉시 그들은 불을 붙이기 위해 집 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이론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침입한 지 90분 만에 부부의 집에서 나왔고 바로 부부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복무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 근처 ATM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당시 그들은 이 사건은 단순 강도 사건이었고 평소 부대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던 얀에게 불만이 있던 부대원들이 범행 도중 갑자기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부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당시 상사인 얀과 좋지 못한 관계였던 용의자들이 얀을 죽이기 위해 계획한 계획 범죄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이 이 사건을 인종차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몰아가 감형을 받으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4명의 용의자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해병대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4명의 해병대원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낮에는 군인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며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으며 실제로 당시 비슷한 강도 사건으로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살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얀과 퀴아나 부부가 살해되기 전 SNS에서 에므리스 존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에므리스는 SNS에 얀의 집에 그가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들과 군에서 받은 보너스가 숨겨져 있다고 작성했고 곧 형제들과 함께 얀을 죽여 복수를 하고 그의 집에서 전리품을 챙길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압박에 에므리스와 다른 용의자들은 계획범죄가 맞다고 인정했으나 유일하게 타이론 밀러는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살인은 계획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타이론이 모든 것이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에므리스 존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타이론이 귀중품들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얀의 정복을 훔쳐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해병대원에게 정복은 의미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얀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타이론이 그의 정복을 훔쳐 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론은 얀의 정복을 훔친 것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만이라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3년 3월 4명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은 2014년 8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검사는 이 사건이 타이론 밀러가 주도한 계획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사는 타이론 밀러, 퀴아나를 추행한 캐사온 사익스, 부부를 살해한 에므리스 존 이렇게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처음에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눌러 남편 얀이 문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막내 케빈 콕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을 선고한 판사는 이번 살인사건이 자신이 27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본 사건 중 가장 비인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자 일부 단체에서는 당시 용의자들이 얀에게 심한 인종차별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또 흑인에게 가혹한 판결을 했다고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주장에 힘입어 타이론 밀러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당연히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어서 올라온 다른 용의자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내의 배신과 권력 남용, 인종 문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여전히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